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산가였고 서울 강남에만 건물이 3채, 경기도에 대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지금 제 기억조차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5년 전 폐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지켰고 장례를 치렀으며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지 5년이 지난 지금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빛, 손을 잡는 방식까지 모든 게 제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치매 때문에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재산을 노린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리고 제 자식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도요. 일부 치매 진단서가 날아든 날, 2년 전 가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억이 점점 흐려질 것이고 판단력도 떨어질 거라고. 당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아니, 그때는 3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5년 전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오자 딸아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진단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 조급함?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의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45세 아들입니다. 요즘도 투자건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자주 연락해왔습니다. 아들은 대뜸 물었습니다. 아버지, 법정 후견인 제도 아세요? 치매 환자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아버지처럼 재산이 많으신 분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대요. 법정 후견인?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제 재산을 대신 관리한다는 뜻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왜 그걸 갑자기 묻냐? 아니, 나중에 아버지가 판단력이 더 떨어지시면 누군가 법적으로 대리해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저희 자식들 도리 아니겠어요? 아들의 말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도리라는 말이 나오니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딸과 아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어떡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긴 뭐가 급해? 너야말로 아버지 곁에서 매일 붙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유 원장이라도 확인해 봤어? 유 원장은 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거. 그게 문제지.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직도 모호하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단 아버지 상태부터 지켜보자.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안 좋아.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걱정하는 건지 저를 걱정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며 가끔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 요즘은 더 뜸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꾸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내가 쓰던 안경, 아내가 좋아하던 차 세트.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정리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아직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오래된 일기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아내가 젊었을 때 쓴 것 같았고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아내가 이런 걸 따로 보관했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제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경기도에 땅 2필지. 저는 이 재산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가 제게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서류를 보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 것. 무슨 뜻일까요? 만약의 경우? 아내는 무엇을 대비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찾았다. 딸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재산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상속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법적으로 정리를 안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최 변호사님께 연락해 볼게요. 딸은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타나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저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의사가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운동기구에서 가볍게 몸을 풀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마른 체구에 소박한 옷차림.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떠나 장례식을 치렀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틀림없이 아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희원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 희원이 맞았습니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그 눈, 그 인매, 그 미소.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여인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당신이 희원이 아니야? 희원이요? 네, 맞아요. 제 이름이 희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여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강천이. 당신 남편.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소리야? 당신 나 몰라? 정말 죄송해요. 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이후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가족도, 집도, 과거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상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기억을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라면?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신원 미상 환자로요. 최근에야 퇴원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 공원에 자주 와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 공원. 아내와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데이트하던 곳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산책을 왔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야. 그러니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지. 여인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아내였나요? 그럼 우리는 45년을 함께 살았어.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집에 갈 곳이 없어요. 만약 제가 정말 당신의 아내라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당신 집이야. 그렇게 저는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부. 의심의 싹.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마침 와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돌아온 거야. 딸은 제 말을 믿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제가 정말 이 집 사람이 맞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리 좀 오세요. 딸은 저를 침실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분이 어떻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납골당에도 모셨잖아요. 하지만 얼굴이 똑같아. 목소리도 분위기도. 그건 그냥 닮은 거예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못 알아봐? 딸의 얼굴에 당혹감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분이 아버지 재산 목적으로 접근한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희원이가 왜 내 재산을 노려? 아버지, 저분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려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저분을 집에서 내보내세요. 제가 신원 조회 좀 해볼게요. 안 돼. 희원이는 여기 있을 거야. 이 사람 집이니까.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딸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아버지가 어머니 닮은 여자를 데려왔어. 어머니라고 우기시면서 집에 들이셨어.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딸의 대답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응, 맞아. 완전히 똑같아. 나도 놀랐어. 재산, 당연히 그거 노리고 온 거지. 아버지 치매 걸리신 거 알고 접근한 거야. 당장 와. 우리 둘이서라도 저 여자 내쫓아야 해. 딸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나갈게요. 아내가 일어서려 하자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 여기가 당신 집이야. 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요? 네, 어머니만 알 수 있는 걸 말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자신이 우리 어머니라고 확신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어르신을 보니까 왠지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는 지금 치매 초기세요. 판단력이 떨어져 계시고요. 치매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버지 재산에 대해 알고 계세요? 재산이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럼 왜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예요? 접근이라니요, 공원에서 우연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행세하는 사람이군요. 아들의 목소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잠깐만, 도훈아.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치매 걸린 거 알고 접근한 거라고요. 아니야, 이 사람은 너희 어머니야. 어머니는 죽었어요, 5년 전에. 아들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정말 나갈게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해요. 안 돼, 희원아.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에서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럽고 작은 제가 45년간 잡아왔던 그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 내가 지킬게. 아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일 당장 법정 후견인 신청하겠습니다. 뭐?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아버지를 보호하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딸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쟤 때문에 가족이 싸우시게 됐네요.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이 놀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들 말대로 제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아내가 만들던 그 맛이었습니다. 희원아, 어떻게 우리 집 음식 맛을 알아?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하죠? 역시 당신이 맞아. 몸이 기억하는 거야.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아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어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지? 죄송해요. 그럼 아이들 이름은? 아내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구조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저가 어디 있는지, 냄비가 어느 선반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인지. 희원아, 넌 집안 구조는 어떻게 알아? 글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마치 제 집처럼 익숙해요. 그날 오후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최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니 생전에 우리 집안 법률 일을 맡아주셨던 분이에요. 최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최 변호사. 그래, 무슨 일로 왔나? 딸분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최 변호사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분이 윤희원 여사님을 자처하시는 분입니까? 자처하는 게 아니라 희원이가 맞아. 사장님, 제가 5년 전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에도 제가 직접 서명했고, 그건 착오였어. 희원이는 죽은 게 아니라 기억을 잃고 헤맸던 거야. 최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분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DNA 검사라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골과 대조해야 하는데. 납골당에 모신 유골 말씀이시죠? 그걸로 확인할 수 있나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검사 받겠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만약 제가 정말 이 집 사람이 아니라면 떠나야죠.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일단 DNA 검사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다른 건으로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고 윤희원 여사 명의로 된 재산 처리 건입니다. 딸분께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유언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장? 네, 윤희원 여사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데?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장님께 온전히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사장님께서 재혼하시거나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실 경우 해당 재산은 자녀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조건입니다.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저희에게 상속되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 능력 상실의 기준이 모호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아내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희원이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지?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사장님이 나이 드시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봐 걱정하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재산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요. 그 말에 딸이 아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예견하신 거네요. 지금 같은 상황을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딸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딸이 아내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기 계셔도 좋아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에 손대려고 하면 그때는 용서 안 할 겁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이 집 사람이 맞을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못 알아봐.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도, 아이들도, 이 집도 그냥 익숙한 느낌만 들 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일단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 아내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방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요. 새벽 2시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아내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서류철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당신 깨셨어요? 대답 안 하고 뭐 하냐고. 그게 잠이 안 와서 집안을 둘러보다가 서류를 왜 뒤져?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혹시 제 과거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사진이라든지 옛날 서류라든지. 서랍을 함부로 열면 안 되지. 죄송해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가 뒤진 서랍에는 부동산 서류와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재산을 확인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의 과거를 찾으려던 걸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부. 아들의 폭주.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의 행동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명의 남자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 뒷조사 좀 해주세요. 어디서 왔는지, 과거에 뭘 했는지, 전과는 없는지. 아들은 아내를 가리키며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저 여자가 누군지 확실히 밝혀야 해요. 흥신소 직원들은 아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본명이 뭔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최근 5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내는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했죠. 어느 병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어딘가였는데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퇴원 서류라도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흥신소 직원들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안으로 법정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저 여자를 고소할 거예요. 사기 및 재산권 침해 혐의로요. 뭐, 고소? 당연하죠. 저 여자는 명백히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 곧 나올 겁니다. 흥신소에서 뭔가 찾아낼 거예요. 아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떠나는 게 나을까요? 왜? 이렇게 있으면 당신만 힘들어요. 자식분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괜찮아. 진실이 밝혀지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과연 진실이 뭘까요? 저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제가 갈비찜 좀 해왔어요. 딸은 아내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딸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생전에 뭔가 특별히 숨겨둔 거 기억나세요? 숨겨둔 거요? 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머니가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재산에 대해서는요? 강남 상가라든지 경기도 땅이라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딸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아버지를 법정 후견인 아래 두려고 하는 건 순전히 재산 때문이에요. 알아. 오빠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요. 아버지 재산에서 몫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저렇게 조급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재할게요. 오빠를 설득해서 법정 후견인 신청을 취소하도록 하고 대신 아버지께서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해 주세요. 그럼 오빠도 안심하고 물러날 거예요. 딸의 제안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넌 뭘 원하는데? 딸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도 제 몫은 받고 싶어요. 공평하게요. 그리고 저 아주머니 문제도 정리해야죠. 만약 저분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면 재산에 손댈 권리가 없잖아요. 결국 딸도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넌 내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정말 똑같은데 행동은 어딘가 어색해요. 어머니는 더 강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분은 너무 수동적이고 조심스러워요. 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아내는 확실히 더 당찬 성격이었습니다. 일단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네, 그래야죠. 그때까지는 저분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 수상한 행동하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진짜 저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재산만 노리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5년 전 윤희원 여사의 사망에 관해서요. 무슨 소리야? 최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여사님의 사망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제 대학 동기인데 당시 여사님의 시신 상태가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이상하다니? 폐암 말기 환자치고는 시신이 너무 깨끗했다고 합니다. 보통 말기 암 환자는 극도로 쇠약해지는데 여사님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사님이 의도적으로 죽음을 위장했을 가능성이요. 말도 안 돼. 왜 그런 짓을 해?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당시 자녀분들 사이에 상속 문제로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사업 실패로 급전이 필요해서 여사님께 집요하게 요구했었죠. 여사님은 아드님에게 재산을 넘기면 모두 날릴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제게 상담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재산이 사장님께 가고 사장님이 나중에 제정신이 아니시면 자녀들에게 가도록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뜻이야? 여사님은 본인이 살아있는 한 자녀들이 계속 돈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최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척하고 숨으려고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나타나려고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윤희원 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시신은, 납골당은? 그것들도 모두 위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여사님과 비슷한 체구의 무연고, 시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불법이지만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그게 문제입니다. 납골당에 있는 유골이 여사님 것이 아니라면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댁에 계신 분이 진짜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 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여사님이 5년 전에 제게 맡긴 편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장님께 전하라고 하셨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부. 아내의 편지.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하고 숨었을 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변했어요. 특히 도훈이가요. 예전에 순수했던 아들이 아니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를 압박했어요. 투자금을 달라고, 사업자금을 달라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속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죽으면 얼마를 받을지, 당신이 죽으면 또 얼마를 받을지. 전 지쳐버렸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는 게. 그래서 결심했어요. 차라리 죽은 척하고 사라지기로요. 그럼 아이들도 포기하겠죠. 죽은 사람한테는 돈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요. 죽음을 위장하고 신원을 숨기고 요양병원에 무연고 환자로 들어갈 거예요. 당신이 그립겠지만 참을 거예요. 아이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요. 제 목적은 하나예요. 당신을 지키는 것. 당신의 재산을 아이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진짜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편지 진짜예요? 네, 여사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이 5년 전에 비밀리에 작성하신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요. 기부? 네, 여사님은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모두 기부하고 사장님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라셨어요. 저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식들이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선택은 사장님의 몫입니다. 여사님께 진실을 말씀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 하실 건지,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실 건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세요. 아내는 평온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는 그 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희원아. 네? 나 다 알아. 아내의 손이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뭘 아신다고요? 네가 진짜 희원이라는 것. 그리고 왜 죽은 척했는지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최 변호사가 편지를 줬어. 네가 남긴 편지. 아내는 국자를 놓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 만에 진짜로 아내를 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돈 나오는 기계처럼 대하는 게 당신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웠어요. 알아,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지. 그럼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도훈이는. 그건 걔들이 선택할 문제야. 우리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최 변호사까지 모였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 어머니가 맞다. 진짜 유니온이야. 아버지, 또 그 소리예요? DNA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필요 없어. 나는 확신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5년 전에 죽지 않았어.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내 어머니는 죽은 척했을 뿐이야. 5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돌아온 거지.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유니온이에요. 너희들 어머니가 맞아. 말도 안 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척을 했다고요? 왜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요? 너희들 때문이야. 아내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지쳤어. 너희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게. 특히 너, 도훈아. 넌 1년 동안 나한테 몇 번이나 돈을 요구했니? 10번도 넘었어. 투자금, 사업자금, 빚 갚을 돈. 그건 사업하려면 필요한 거였잖아요. 사업? 네가 한 게 사업이야? 도박이지. 넌 돈을 받으면 받는 족족 날렸어. 그리고 또 달라고 했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지수, 너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네가 몇 번이나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아. 내가 죽으면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 다 알아. 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도 돈이 필요했잖아. 사업이 어려워서.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윤희원 여사님이 5년 전에 작성하신 편지와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들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기부,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네, 여사님은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아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장만 자금. 내가 얼마나 대줬는지 기억하니? 그것만으로도 몇 척이야. 근데 그걸로도 부족했니?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니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거야. 니네 거 아니고. 아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정말 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무연고 환자로 들어가 있었어. 신원을 숨기고. 그동안 아버지 생각은 안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생각했지. 하지만 참았어. 너희 아버지를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살아있으면 너희가 계속 돈을 요구할 테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 너희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그리고 너희가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소식까지. 그래서 돌아온 거야. 니들 아버지를 지키려고.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지키려고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너희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했니? 아니면 재산을 걱정한 거니? 아내의 반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윤희원 여사님은 여전히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사님이 생존 신고를 하시면 5년 전에 장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계속 죽은 사람으로 남으실 겁니다. 대신 희원이라는 이름의 다른 사람으로 사장님 곁에 계실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나는 희원이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내 아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제 말에 아들이 격분했습니다. 저희는요? 저희도 아버지를 아껴요. 정말. 그럼 왜 후견인 신청을 하려 했니?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 그건. 솔직히 말해봐, 도훈아. 넌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니?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내 눈을 보면 알아. 넌 내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기를 기다렸어. 그럼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내 결정을 말하겠다. 저는 최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님, 제 모든 재산을 희원이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 더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하지만 나가. 당장.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전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나아. 적어도 솔직하니까.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 뭘 용서해? 너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봐, 지수야.
네가 정말 뉘우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자. 딸도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최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2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불일치였습니다. 납골당의 유골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부. 거짓된 귀환의 끝.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아내가 곁에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딸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 이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당한 증여였음이 인정됐습니다. 제가 아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출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재회했던 그 후속가였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뭘? 아이들과 이렇게 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원해. 이제 누가 내 재산을 노리는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들은 선택했어. 나보다 돈을 택한 거지. 아내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키웠으니까. 아니야, 사람은 각자 책임이 있어. 넌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희원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넌 왜 돌아왔어? 그냥 숨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요. 당신 혼자 두면 아이들한테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결국 돌아온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네?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에 남기고 싶어서요. 오늘도 희원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행복했다. 사람들은 내가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할 것이다. 치매 걸린 노인이 가짜 아내에게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내라는 것을. 비록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설령 이 사람이 정말 가짜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한다. 내 재산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봐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친자식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은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기로 했다. 남은 여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이해받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그것이 내 권리다. 일기를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아내가 자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숨소리였습니다. 제 치매는 이제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이름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내는 매일 저를 돌봐줍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백발이 많이 섞였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딸이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예요, 지수요. 아버지, 딸. 아, 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내를 봤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보살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간병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훈이는? 오빠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정말 뉘우쳤어요.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내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여드려. 딸은 그렇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기억이 명료한 순간마다 이 글을 썼습니다. 아마 내일, 아니 몇 시간 후에는 다시 이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깁니다. 언젠가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며. 다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가족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가족은 진작에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이 혼란한 기억 속에서 그것이 거짓된 사랑이든 진짜 사랑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진짜니까요.